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212페이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부동산 정책론 할 차례 맞죠? 그죠? 여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부동산 정책론으로 이제 가게 되면, 부동산 정책론 들어가도록 하죠. 자, 정책론은 나온다면은 한 4문제에서 한 5문제가 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시면, 부동산 문제 파트는 거의 출제가 안 되거나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여기는 이제 참고적으로만 이제 보실 내용이 있는데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에 그 214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문제의 내용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일로 이제 들어가는데.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문제라는 것은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악화되면은 부동산 문제가 발생이 돼요. 부동산 문제. 부동산 문제라는 것은 토지 문제하고 주택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지 문제라는 것은 어디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요. 토지 문제는 부중성이라는 얘기가 땅은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땅이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제한돼 있으니까 땅이 한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희소성을 갖고 있어서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희소하니까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집가구라는 것은 토지의 가격이 함정수를 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제 도심에 또 특히 땅값이 비싸죠. 그럼 건물은 저층화시킵니까? 고층화시킵니까? 고층화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층화되는 것을 집약적이라고 해요. 집약적 이용. 땅을 한정된 상태에서 집약적 이용한다 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회사가 토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택지비를 높게 우리가 갖고 가게 되면 건물에 대한 주택의 질을 떨어뜨리죠. 또 안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도심을 직장으로 두게 되고 주거지를 외곽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직주 분리 현상이라고 하고요. 난개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도심이 아니라 또 외곽을 개발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214페이지 가시면은 토지의 유한성 문제라는 게 있죠. 물리적으로 토지가 부족한 거는 밑에 보시면은 토지의 유한성 문제는 토지의 부중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또 토지 수요에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그 토지가 부족해서 더 심한데요. 자, 오른쪽에 가시면은 그래서 토지의 경제적 토지 부족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가 그 경제적 토지 문제가 생기면서 집가고 문제라는 게 있죠. 여기다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집가고 문제. 양가로 2번에다가. 땅값이 필요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토지 수요가 증대하는데 집가 상승이 야기되고 투기적 수요가 가미되면 어떻습니까? 수요 공급이 불균형이 초래되니까 더 폭등하겠죠.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주택 문제의 해결에 악영향을 미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택지 취득이 어려워서 택지 구입에 가다한 비용을 소모하다 보니까 건축 설비 등이 질적 수준이 그냥요 저하돼요. 저하되고 아파트가 지나친 고층화가 되겠죠. 이제 이게 집약적 이용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직주 분리가 나타나고 스프롤이 난개발이에요. 스프롤이 난개발이 발생하며 물가 및 생산비 상승은 집가구는 생산품의 가격에 대한 전가돼서 우리가 소비자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서 임금 상승 요인이 돼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면 수출에 있어서 국가 경쟁이 약화되고 정부는 공공용지 확보가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지죠, 이런 거. 그래서 오른쪽 밑에 가시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대표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미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집가구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오지선다인데 맞는 걸 한번 보세요. 자, 이 정답은 몇 번이냐면 그 집가구가 주택에 미치는 영향에 맞는 것은 2번이죠. 높은 택지 가격은 금량입니까? 고층화시킵니까? 직주 분리를 초래하겠죠. 초래하고 택지 구입에 많은 비용을 소모되니까 건축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저하되겠죠.
자, 집가공 토지용을 질서정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좀 더 난개발이 형성되겠죠. 토지용을 이제 비효율성을 처리하고 택지 취득이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어렵게 만들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집가공에서 시험 문제가 거의 나옵니다. 여기서 가지고요. 그 다음 또 찍어드리면 넘겨보세요. 다 쓸데없습니다. 다 안 나오고 페이지로 가시면은 218페이지로 가보세요. 218페이지 가시면은 주택 문제에 대한 구분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이제 양적 문제하고 오른쪽에 질적 문제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수요가 아니라 공급에 대한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양적. 자, 지금 정부가 수도권이 가격이 오른 거는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양적 문제라는 건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양적은 내가 살 집이 없는 건데 질적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건 집이 후져서 주거수이 낮은 데서 오는 거죠. 저속동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적 문제가 먼저예요? 양적 문제가 먼저예요? 양적이 해결해야 질적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양적 주택 문제라는 밑에 단어가 있죠.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을 말하며 대체로 주택을 필요로 하는 가구 수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주택 수를 비교해서 주택의 절대량 부족을 인식하는데 밑에 보시면은 양적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는 건 뭐예요? 인구가 증가하면 더 이 수요가 더 증가하죠. 핵가족 가구 분리가 돼서 긴주택이 노후하면 또 새로운 게 필요하겠고요. 공공사업 등으로 인한 주택의 철거 및 전용은 또 주택이 더 필요하죠. 그다음 밑에 결혼 이혼 증가 재혼의 감소인데 필요 공가율의 증가라는 게 있죠. 별표 쳐보세요. 필요 공가율의 증가. 자, 이게 이제 양적 문제인데 필요 공가율의 증가도 양적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주택 보급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주택 보급률. 이 주택 보급률이 이 토지 문제가 아니라 주택 문제에서 이제 심각한데 이 주택 보급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만약에 100가구가 밑에 있으면 가구 수가 들어가고요. 주택의 수를 이제 지어주는 거예요. 그럼 100을 지어줬으면 주택 보급률이 100%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뭐가 이제 필요한가 열이 중요하냐면 만약에 주택이 3개가 있어요.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가 산다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세 가구에서 세 채를 주어지면 주택 보급률이 100%잖아요. 근데 한 주택 정도는 비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세 채가 필요합니까? 한 채가 더 필요합니까? 그럼 일로 이사 가겠죠? 그냥 공가요? 꼭 필요한 공가율이에요. 공가율이죠. 그럼 우리가 주택 보급률은 100%를 초과해야지 양적 문제를 해결한다고 나왔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필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필요주택수라는 것은 필요주택수는 가구 총수에서 우리가 필요 공가수를 더합니다. 필요 공가수. 그래서 가구 총수가 만약에 100이라면 필요 공가율이 5%라면 5채가 더 공가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필요한 건 100채예요, 105채예요. 105채죠. 그럼 결론은 양적 문제 해결하려면 주택 보급률이 100%입니까? 100%를 넘어야 됩니까? 넘어야 되죠. 이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필요 공가율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증가한다는 건 한 채가 더 부족한 거죠. 양적 문제다. 더 증가한 양적이 늘어나는 거니까 합니다. 근데 양적 문제가 해결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또 가야 되는 거죠? 질적으로 가죠. 그래서 오른쪽에 가시면 질적 주택 문제는 자, 이건 집이 없어서 그래요. 집이 후져서 그래요. 그럼 이건 주택 가격이나 주거비 부담 능력이 낮아서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그렇죠. 저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양적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를 증가시키는 거는 소득이 늘어나거나 생활 수준이 항상 신건축자재 개발, 주택금융을 확대시키면 더 돈을 빌려서 좋은 주택으로 이사갈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여기보다도 이제 제가 넘기시면은 221페이지 갈게요. 221페이지 가시면 그러니까 동영상 듣는 분도 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건 그냥 안 할게요. 그죠? 저번에 좀 말씀드렸지만 221페이지 가시면 밑에 부동산 정책의 기능에 시장 개입의 필요성이라는 게 있죠. 여기다 별표를 하나 쳐주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제목이 원래는 예전에는 나중에 제가 3, 4월 달에 프린트를 내드리겠지만 시장 개입의 이유라고 나왔어요. 왜 끼어드느냐.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인데 자, 여기가 이제 스타트를 제가 끊을게요. 그래서 정부에 대한 시장 개입의 이유입니다. 정부가 왜 시장 개입을 해야 되느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 근거예요. 왜 뛰어드는 근거가 뭐냐? 그래서 정치적과 경제적이라는 게 있어요. 정치적과 경제적. 두 가지로 이제 나누는데, 자, 우리가 이 시장이라는 자체는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야 돼요. 너무 잘 돌아가도 문제가 되고, 안 돌아가도 문제가 된다는 건데, 자, 너무 잘 돌아가면 있는 사람이 너무 먹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합니다. 그 저소득층을 위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같이 이제 사회적 구성원이라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요. 그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리가 임대주택 정책을 써요. 임대주택.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 같은 것을 우리가 정치적 기능입니다. 그럼 공공임대주택을 좀 저소득층을 위해서 비싸게 줘야 돼요? 싸게 줘야 돼요? 싸게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요즘은 이제 소득 재분배를 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득 재분배. 근데 시장이 안 돌아가는 것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시장의 자율적 조절을 못해서 시장이 실패라 그래요. 그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데,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재밌게 갑니다. 경제 활동하는 곳이 시장이죠. 그럼 시장 실패라는 게 나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셔야 돼요? 경제적 떠오르시고요. 저소득이 지읒 들어가죠. 정치적이 지읒 들어가죠. 제가 여러분한테 혀를 좀 짧게 저소득하면 정치적이 나와야 되죠.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재밌게 보시면은 정치적은 따라서 저소득. 그럼 저소득하면 그냥이 돼요. 정치적 기능이 나와야 돼요. 정치적. 그래서 정치적 기능 가보세요. 첫 번째 사회적 목표 달성 박스, 저소득층 박스. 주택 공급이라는 게 꼭 임대주택 공급을 하는 게 말하는 거죠. 근데 경제적은 어떻게 돼요? 시장 실패를 수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나오면 시장 실패 수정은 정치적입니까? 경제적입니까? 경제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정치적은 우리가 대통령 취임사에 항상 빈부격차를 완화시키겠습니다. 복지국가 건설에 힘쓰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건 경제적이에요. 정치적이에요. 정치적이고 시장 경제를 살리는 게 경제적이죠. 근데 좋아하는 게 중요하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넘겨보시면은 시장 실패라는 게 나와요. 넘기시면. 뭐의 실패? 시장 실패.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실패는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실현하지 못해서 적정 배분이 안 되는 건데,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정부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돼 있죠. 어떤 경우냐면 이제 너무 과대 생산되거나 가소 생산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는 게 다 별표고, 불안전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요건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데요. 자, 시장 실패를 수정하려면 그 원인을 모르고 있어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죠. 자, 원인은 첫 번째, 원인을 알고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인은 불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장도 안전 경쟁이 들어가요? 불안전에 들어가요? 불안전하기 때문에 개입하는 거죠. 불안전. 자, 불안전 경쟁 시장이 거의 소수 업체예요. 독점 하나, 과점 한 두세 개 정도. 그럼 얘네들이 다 대기업이에요. 그럼 대기업을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을 따라서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가 규모를 크게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대기업들은 그냥입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까? 그 원가 절감이 되니까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죠. 그럼 중소기업이 가격 경쟁에서 져서 도산돼 버려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자연 독점으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정부가 독과점을 규제해야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천천히 가볼게요. 이 저자가 이제 책을 잘 쓰셨는데 너무 내용이 적어요. 거기 보시면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나요? 독과점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밑에 가시면 5번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규모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건설회사들이 우리가 그 대기업들이 대량 생산을 해요. 그럼 원가 절감이 돼서 가격을 다운시키기 나중에 독점으로 갈 수도 있죠. 독과점을 규제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공공재라는 단어가 있나요? 공공재 찾았어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약해, 책이. 이 공공재만 이렇게 넣으시면 안 돼. 왜냐하면 공공재는 공공이 쓰는 재하니까 우리가 치안 서비스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치안이나 아니면 이런 국방 서비스인데 생태공원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럼 생태공원은 공공재가 우리한테 필요한데 보세요. 우리가 정부가 보통 생태공원을 만들게 되면은 돈을 안 받아요. 무임승차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더 내용을 본다면 서로 경합하지 않아요. 공동 소비를 하기 때문에 비경합성과 또 돈을 안 냈다고 해서 배제하지 않죠. 비배제성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따라서 무임승차. 그 무임승차를 하게 되면 관리가 어려워요. 그럼 일반 회사한테 이걸 하라 그러면 적게 생산하죠. 따라서 과소생산. 자, 거기다 적으세요. 공공재는 무임승차니까 무슨 생산? 과소생산이 됩니다. 그럼 너무 적게 생산하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직접 공공재를 공급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정보의 대칭이에요? 비대칭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것은 정보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정보를 아는 사람은 너무 많이 갖고 가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갖고 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시장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 머리가 막 개발됐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아는 사람이 더 가져가니까 불완전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보 할당의 비효율성이고 도덕적 계획이나 역선택이 나타난다는 거죠. 찾았죠? 4번에 외부 효과에다 별표를 3개 치세요. 외부 효과 자체가 존재하면 과소 생산이 돼서 외부 경제는 과소, 외부 경제는 다 과대인데 요게 여러분들 오른쪽에 외부 효과에 대한 문제라는 게 있죠. 요거 별표 3개. 무조건 뜹니다. 99% 나옵니다. 얘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할 텐데 일단은 넘겨보시면 박스가 하나 있어요. 박스를 보시게 되면 정해복과와 부해복과라는 박스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보시는데 자, 지금 시장 실패의 원인을 보고 있어요. 외부 효과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거든요. 누가 개입합니까? 정부가 개입하죠. 그래서 외부 효과 자체가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걸 정해복과라고 하고 부정적인 걸 부해복과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이제 가져가셔야 되는데 자, 갑니다. 정은 외부 경제라고 하고 또 부정적인 부해복과는 외부 불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외부 불경제. 자, 갑니다. 자, 거기 밑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맨 밑에 한번 가보세요. 핀피와 님비라는 그 단어가 있죠. 그래서 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집 앞에 생태공원이 생기면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사회적 현상이 핀피 현상입니다. 핀피.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마당에 해주세요. 자, 근데 쓰레기민 입장이나 화장터 같은 게 들어오면 현수막을 걸죠. 그럼 따라서 님비. 거기 님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막는 거죠. 님비는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건 부정적인 사회적 현상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외부 효과라는 토지의 특성에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외부 효과 발생되는데, 자, 외부 효과 좀 어려워요. 들어보시면요. 자, 외부라는 건 창밖의 외부가 아니라 시장의 외부를 얘기합니다. 자, 시장에서는 아까 경제 활동을 하는 곳이 거래 당사자가 거래가 돼요. 거래 당사자가. 그러면서 A와 B가 있으면 매도자가 매수자 아니면 수요자 공급자한테 이제 물건을 왔다 갔다 하는데 가격 기구를 통해요. 근데 외부 효과라는 자체는 시장의 외부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바깥에 대한 외부 효과를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토지의 특성에서 인접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토지 옆에 토지가 있죠. 토지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D토지에 영향을 준다면 자, 만약에 A가 여기다가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럼 정원은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긍정적이죠. 그럼 얘가 비용을 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한 이익의 대가를 줘야 되는데 따라봐요. 무임승차.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까 공공재는 과소 생산될 수밖에 없죠. 얘가 비용을 냈는데 이걸 유지가 안 되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 효과라는 것은 만들어낼 때도 생기지만 소비할 때도 발생이 돼요. 소비할 때도. 생산에도 발생되지만 소비할 때도 발생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편익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보통 이제 개인적인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사회적보다. 이 안쪽에서 발생되는 건 다 사적이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가 추가적인 편익이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얘가 얻는 사적에 대한 편익은 100인데 얘가 10을 더 얻었어요. 그러면 이 정의라는 것은 따라서 사회가 유리하다. 그럼 우리가 사적 편익은 소비를 이제 100밖에 못 했는데
사회적이라는 자체는, 편익이라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 사적 편익에다가 추가적인 편익이 더 들어가거든요. 편익이. 그럼 우리가 얘가 더 얻었다는 것은, 자, 가소소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가소소비라는 자체는 잘 안 나오니까 생산 위주로 갈게요. 만약에 여기 B토지에 있는 얘가 공장을 하는데 D가 양식업을 합니다. 그럼 시멘트 공장을 해서 폐수를 내려보내요. 물고기가 있는데. 자, 그럼 얘네들이 떼죽음이 되는 것은, 폐수를 내려보내서 얘네들이 다 죽어버리는 것은, 자, 이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그래서 얘가 공유방송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안 하고 자기 비용을 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개인에 대한 비용은, 사적 비용은 이제 100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 외부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10원이 더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회가 불리하니까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사회적 비용이. 자, 그러다 보니까 100에다가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서 110이 돼버리니까 얘는 비용을 낮아서 어때요? 비용을 낮게 하면 더 많이 생산하겠죠? 이게 과대 생산하는 것도 우리가 시장의 실패니까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갈게요. 시장을 통하지 않았죠.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이고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익에 대한 대가를 안 주고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줬죠. 그러면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되죠. 그래서 자,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자, 이건 시장을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 통하지 않았죠. 통하지 않고, 자,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의도하지 않고 이익에 대한 대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주니까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그죠?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자, 정의해볼까는 생산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 정원을 만들 때 비용이 안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비용을 이제 들어가서 개인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거죠.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그래서 개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적게 생산하죠. 과도 생산. 그럼 너무 적게 생산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더 적정 생산을 만들게끔 해줘야겠죠. 편익은 반대예요. 사회가 이러다 보니까 사적 편익보다는 사회적 편익이 커진 거죠. 그러면 개인에 대한 소비가 과소소비가 되는데 보통 과소생산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근데 부의 복과는 어떻죠? 아까 개인적인 비용은 줄이고 사회적 비용이 높아졌으니까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개인의 비용을 적게 하니까 과다 생산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누가 개입해요? 정부가 개입하죠. 그래서 이 시멘트 공장이 규제를 하게 되면 적정 생산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편익으로 본다면 개인의 편익이 더 커졌어요.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더 큰 거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앞쪽으로 가셔서 천천히 223. 자,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223. 자, 거기 보시면 의의 외부 효과라는 게 있죠. 자, 어떤 경제 주체 행동이 시장 기구를 통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죠.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 의도하지 않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줬고 이익에 대한 대가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외부 효과, 정외 효과, 부의 효과 다 시장의 실패인데, 그럼 정외 효과는 어떤 사람의 행위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제3자한테 미치는 유리한 효과고, 부의 효과는 불리한 효과라고 돼 있죠. 자, 정외 효과는 외부 경제라고 하고요. 정외 효과는 시장 기구를 통했어요, 통하지 않았어요. 않고 이득을 본 사람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죠. 뭐 했다면 딱 잡아떼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택에 있어서 정외복가 발생하면 공원들이 들어서요. 그럼 자원 경관이 쾌적성이 증가하고 도로의 개설 등을 들 수 있다. 찾았습니까? 그럼 2번을 보세요. 우리가 정외복가가 발생이 되면 주위에 시험에 나왔는데 발생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 공원이 들어서게 되면은 수요자들이 수요를 늘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여기가 이루어지는데 수요가 이렇게 증가해요. 따라서 우상향 이동. 우측에서 올라가죠. 그죠? 올라가니까 자, 양도 늘어나고 가격도 늘어나서
이게 좌측으로 움직입니까? 우측으로 움직입니까? 우측이죠. 이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정의회복가가 발생이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주위에 공원이 생겨지면 기분이 좋죠? 그럼 수요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우상향 이동합니까? 우측으로 가서 양도 늘어나고 가격도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수요는 증가하고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해버려요. 주의할 건 공급 곡선은 변화가 없다고 돼 있죠? 자, 부의회복가를 외부 불경제라고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에 입히기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 지불하지 않았다. 그럼 제조업체한테 방출하는 공해 등 같은 오염물질 같은 피해를 줄 수 있죠. 그 부의회복가는 어떻게 됩니까? 수요 곡선은 변함이 없고 공급 곡선만 이제 좌측으로 이동하는데, 자, 어때요? 이건 이제 뭐냐면, 동그라미 2번은 뭘 얘기하냐면, 정부가 개입을 해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규제를 해야 됩니까? 규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규제를 한다고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시멘트 공장한테 규제를 하게 되면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공급과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너무 과대 생산되니까 얘를 규제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공급을 안 하니까 좌측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따라서 좌상향 이동. 그럼 좌측으로 올라갔죠. 그죠? 그럼 좌상향 이동하니까 어떻습니까? 시멘트 공급을 해요. 시멘트 공급을 줄여요. 그럼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주택 가격도 올라가고 임대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규제를 했다는 자체가 우리가 이 수요 곡선 변함이 없고 공급 곡선 좌측으로 이동한 거고요. 부의회복가는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그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켰죠. 사회적 비용은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을 초과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더 나간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일 어떤 공장이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공해를 유발하게 되면 사회적 규제가 없는 경우는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으로 발생하는 공해는 지역 주민들의 의료비나 세탁비의 증가를 또 초래하게 되겠죠. 넘겨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 외부 효과에 대한 그 해결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해결하는 방법이 시장 유인을 통한 간접 규제로서 재산권을 인정하고 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사적 시장에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정부의 개입이 좀처럼 공해 방지 시스템을 우리가 공해 방지법이라든지 용도 지역 지구제를 설치한다든지 지역 직접적 규제와 조세부 같은 간접적 규제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근데 거기 재산권 부여라는 게 있죠. 거기 코스 정리에다가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자, 이 코스라는 애가 이 정부의 실패가 나타나서 정부의 실패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22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26 가시면 체크 플러스에 가시면 공적 개입의 한계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자고가 정량의 자원 배분을 합니다. 자원 배분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원룸인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 수리비가 들어가죠. 더 많은 이윤 쪽에서 더 많은 이윤이 이제 배분이 되는데 월세를 더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돈 놓고 돈 먹기는 자원 배분 되는데 우리 시장은 안전해요. 아까 불안전해요. 불안전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안 돼요. 그래서 시장의 실패가 나타납니다. 그럼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자, 지나간 정권을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 또 우리가 집값을 또 올려놨었죠. 안 좋아지는 것은 정부의 실패예요. 뭐의 실패다? 정부의 실패. 자, 거기 보시면 정부의 실패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정부의 실패는 그냥입니까? 정부가 개입을 했습니까? 시장 효율적 배분을 더 저해했죠. 정부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정부의 실패, 그러니까 토지형 양태를 결정한 중추적인 요인은 시장기능을 볼 수 있는데 정부가 그 시장기구 역할을 일부 혹은 또 정부를 공적 개입을 수단으로 개입하다 보니까 효율성의 저하가 돼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규제를 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코스라는 애가 나와요. 페이지 가시면 아까 224페이지 가시면 재산권에 대한 부여가 코스라는 애 있죠. 그죠? 224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갑니다. 우리가 코스라는 애가 영어가 이제 한글로 보면 코드 정리거든요. 그래서 정부에 대한 시장 개입을 부정합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부정해서 자, 어떻습니까? 아까 이 시멘트 공장한테 규제하니까 시멘트 공급을 줄이고 시멘트 가격이 올라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가격이 올라가서 임대료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개입하지 말고 이 제3자
피해를 받는 제3자한테 환경재산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피해 보상 청구권을 주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얘가 폐수를 내려보내게 되면 지네들이 알아서 사적 시장에서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드 정리. 자, 지금 재산권의 부여 코드 정리 갑니다. 자, 외부 불경제에 의한 손해를 보는 제3자한테 환경에 대한 재산권, 피해 보상 청구권을 갖게 하면 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오염 배출자가 오염 배출을 배출할 수도 없고 이미 배출한 오염 물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되니까 코드는 분명한 환경 사용 재산권을 분명하게 하자는 정부의 개입 없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시장기구가 스스로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정리하죠. 코드 정리. 찾았죠? 왜냐하면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밑에 가시면 정해복과는 따보세요. 정해복과는 사회가 유리하죠. 외부 경제. 의도하지 않은 편익을 주고 핀피 현상이고 이거는 사회가 유리하니까 사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편익은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니까 밑에 별표.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과소 생산이라는 게 있죠. 그럼 보조금을 지급해서 조세를 경감시켜서 행정규제를 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만큼 이제 수요 증가를 유도하거나 공급 증가를 유도해야 되고, 부의복과는 어떻죠? 부의복과는 부정적이죠. 외부 불경제고 의도하지 않은 손실에 대한 그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요. 님비 현상이죠. 그다음에 사회가 불리하다.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지겠죠. 그다음에 사적 편익이 더 커지고 과대 생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과세를 때리죠. 공익위반을. 그러면 수요 감소, 공급 감소를 유도하겠죠. 이거 이해가시겠죠?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대표 예제 문제 스타트. 자, 외부 효과 하나 설명 틀린 것은 1번 인근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한다는 건 이건 부정적이죠. 아파트 시장이 부의회복과 발생할 것이고 어떤 사람이 타인의 경쟁으로 인해서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반적 피해를 받는 경우는 부의회복과 속하고, 자, 대규모의 생태공원이 들어선 건 좋죠. 그건 정의회복과가 발생하겠죠. 용도지역 지구제 같은 것은 토지용 규제 부의회복과를 억제한다는 건 이따가 제가 해드리고요. 5번입니다. 자, 정의회복과는 어떻죠? 아까 정의회복과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많이 생산해요? 적게 생산해요? 적게죠. 과소라는 거. 적정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합니까? 적게 생산합니까? 적게 생산하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5번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밑에 가시면 3번에 정부의 부동산 시장의 개입 방법이라는 게 있죠. 이거 별표 3개짜리입니다. 자, 요즘 트렌드가 지금까지 한 거는 근거였어요. 왜 뛰어드는 원인은 뭐냐? 이유인데 지금은 뛰어드는 그 원인, 근거가 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써서 어떠한 방법이나 수단을 쓸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의 방법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수단이라고도 합니다. 수단과 근거는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갑니다. 먼저 토지정책의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문제를 풀다가 지역지구제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공법 시간에 주거 전용 지역과 지구는 미간지구, 고도지구 했다고 배우시죠. 자, 지역지구제라는 건 어떠냐면, 자, 들어보세요. 주택과 주택했는데 공장이 있어요. 폐수를 내려보냅니다. 폐수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택의 환경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이거는 어울리지 않는 토지를 어울리게 하는 게 토지이용 규제예요. 초등학교 앞에 모텔이나 오락실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죠. 사회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토지의 사용량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변동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하고요. 좀 전에 이 공장은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이죠.
그럼 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이 돼서 좀 전에 이게 시장의 실패였죠. 그럼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거나 감소해서 이걸 전용 주거지구로 바꾸는 게 따라서 지역지구제. 여기 대표적인 토지이용 규제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토지이용 규제라는 단어가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개별 토지이용자의 토지이용 행위를 사회적 바람직함만 유도하는 거예요. 법률적, 행정적 수단으로서. 그래서 이 토지이용 규제는 주로 토지이용과 결부된 바람직하지 못한 외부 효과를 방지하는 겁니다. 아까 부의 효과를 제거시켰죠. 그래서 이번에 가시면 좀 전에 제가 용도지역지구제 얘기했죠. 각종 인허가, 토지구획 규제, 건축 규제가 다 공법 시간에 배우시는 얘기거든요. 토지이용 규제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직접적 개입과 좀 차이가 있죠. 실시효과가 이제 비교적 확실하다는 점에서 간접적 개입과 차이가 있는데, 일단 밑에 가시면 직접적 개입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자, 정부가 시장을 불신해요. 그래서 그 방법이 직접적 개입 수단입니다. 그럼 직접적 개입 수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정부가 공적 주체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참여를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택지 공용개발이 대표적인데요. 신도시 개발을 합니다. 그럼 판교 신도시를 개발할 때 토지를 수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토지를 수용해서 수요자 역할을 한 다음에 보상을 해준 다음에 개발을 한 다음에 이걸 다시 공급해서 우리가 건설회사한테 택지 개발해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왜 이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들어보셨죠? 공공이 들어가면 다 직접이에요. 공공임대주택.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건설 공급.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건 옛날에 이명박 정권 때는 이제 그린벨트를 풀어서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이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행복주택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공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은행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접할 거예요. 이 토지은행을 이제 공공토지비축이라고 나왔거든요. 공공토지비축. 그래서 이 공공토지비축 제도가 우리가 토지은행 제도인데,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정부가 미리 쌀 때 미개발 토지를 매수해서 비축했다가 나중에 이 토지에 대해서 거기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개발업자한테 수요자한테 분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개발지를 우리가 수요자 역할을 해서 또 공급자로 팝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면, 자,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공용개발, 토지 수용, 공공, 이런 게 다 직접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 거기 직접적 개입 보고 계시죠? 지금 225페이지 있나요? 그러니까 정부나 공공기관이 토지시장에 직접 토지의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해요. 소극적입니까? 굉장히 적극적입니까? 적극적이죠. 그래서 이 토지의 원활한 공급 및 지가 안정을 효율성을 주관하는데, 넘겨보세요. 따라오세요. 공영개발, 토지 수용, 공공. 토지은행 비축이 공공토지비축제도거든요. 그죠? 도시 재개발 같은 거, 공공투자사업, 이런 게 나오면 이건 간접이에요? 직접적 개입이에요? 직접적 개입이죠. 체크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 간접적 개입. 그러니까 직접적과 간접적을 바꿔낼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자, 간접 개입은 우리가 적극적이 아니라 소극적인데, 정부가 시장을 어느 정도 신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소극적인 이 간접적 개입은 시장에 맡긴다는 것을 유식하게 시장 기구의 틀을 유지합니다. 틀을 유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줘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세금을 때려야 되죠. 조세를 감면시키거나 과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발이익 환수 제도에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발부담금은 이제 개발이익 환수에 의해서 그 부과하는 징수하는 금액인데, 뭐 이런 게 나오면 간접적이에요. 그러니까 보조라는 자체는 금융상 지원을 해줘요. 금융상 지원. 여러분이 조금 LTV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부 비율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담보인정 비율. 그 대부 비율을 조정한다든가, DTI를 조정한다든가, 금리를 조정한다든가. 그 다음에 행정상 지원 나왔다. 뭐 이런 거 나오면 다 이건 그냥입니까? 이건 간접입니까? 간접이죠. 자, 거기 보시면은
시장 기능을 유지 보조함으로써 소기 효과를 거둔다는 얘기가 있죠. 적극적이에요? 얘는 소극적이에요. 그럼 거기 보시면은 각종 금융 지원, 보조금, 조세, 개발부담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다음에 토지거래에 필요한 행정상 정보체계 구축, 행정상 지원이나 금융상 지원 나오면 다 간접적 개입이에요. 근데 거기 보시면 따라서 개발부담금. 자, 요거는 23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미리 예습을 해보겠는데 이 개발부담금이라는 자체가 이 간접적 개입인데 234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개발이익 환수 방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근데 요거는 우리가 개발이익 환수라는 것이 233페이지 맨 밑에 개발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233 맨 밑에 개발이익.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개발이익 환수의 제도가 있어요.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 개발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자, 이 개발이익이라는 개발이익 환수를 해야 된다는 제도인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을 배우셨죠. 그럼 인접돼 있으니까 29번지가 정부가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30번지의 갑돌이 토지가 땅값이 올라가요. 그럼 얘가 노력해서 그래요? 정부가 개발해서 그래요? 개발이익이 사유화됐죠. 반드시 환수하는 제도가 개발이익 환수 제도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자, 개발이익이란 밑줄 쳐보세요.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한테 기록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이라고 나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하는 겁니다. 적정한 배분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용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해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죠. 넘겨보세요. 그 개발이익 환수 방법의 클라크의 네 가지는 아직 보지 마세요. 8회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보냐면 거기 직접 부과해 보시면 개발이익을 받는 자한테 수익자 부담금이라는 게 있죠. 여기 이제 직접 부과하는 게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비과세 방법에 의한 환수에 4번에 가시면 따라서 개발 부담금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개발이익에 대한 직접적 부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이익 중에 이 법에 따라서 국가가 부과되는 징수하는 금액을 개발부담금이라고 그래요. 무슨 부담금? 그럼 개발부담금도 개발이익 환수 제도에 들어가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아까 교재로 다시 가시면은 페이지, 교재, 아까 간접적 개입에서 226페이지로 가시면 226페이지 가시면 간접적 개입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아까 개발부담금 제도라는 게 있나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이거는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좀 소극적이에요? 그럼 보조를 해주려면 그냥입니까? 세금을 걷어야 됩니까? 부담금을 징수해서 보조해 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조세, 세금, 개발부담금 나오면 무조건 간접 개입 찍고 금융상 지원, 행정상 지원 나오면 간접적 개입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보조개가 많이 들었다. 따라서 보조개. 세 개가 나오면은 그 간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개발이 생략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팁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이따 직접적 개입은 이따 문제 풀 때 밑에 팁을 드리는데, 자, 따라보세요. 공영개발, 토지 수용, 공공. 이렇게 들어가면 다 직접 개입입니다. 그럼 밑에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밑에 대표유지 우리나라의 직접적 개입산에 모두 몇 개인가 돼 있죠? 풀어봅니다. 이건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별표 3개짜리입니다. 이거 풀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따라보세요. 공공, 토지 수용, 공용개발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공공토지 비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두 번째 토지 수용 공용 개발이라는 단어가 있죠. 공공임대주택 네 가지가 직접적 개입이에요. 근데 제가 조세 나오면 다 간접이죠.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간접이잖아요. 대부 비율리 LTV가 이게 이제 금융상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LTV를 높여주면은 돈 빌릴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LTV. 그래서 이건 또 간접이다. 직접 개입은 4개인데 반드시 씁니다. 이게 99% 나와요. 그러니까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바꿔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나요?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아까 지역지구제로 한번 가볼게요. 페이지 228 가시면 228페이지 가시면은 간 김에 이제 끊기니까 좀 갈게요. 228페이지 가시면 지역지구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목적으로 가시면 제가 아까 어울리지 않는 토지를 이용을 규제하는 게 토지이용 규제를 했죠. 부의복가를 제거시킨다고 되어 있나요? 자, 그래서 부의복가가 아까 시장 실패를 수정했어요. 그 외부효과 해결책에 들어가죠. 요까지 가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그 외부 효과에 대해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을 때 정부에 의한 흔히 채택되는 규제이기 때문에 외부 효과를 제거한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아까 넘기시면 그 지문이 이제 이해가세요. 페이지로 가시면 225페이지에 아까 여기 그 문제 중에서 그 대표유제 문제 4번을 한번 밑줄 쳐보세요. 4번을 보시면은 용도지역지와 같은 토지용 규제는 무슨 외부 효과를 억제했습니까? 부외부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래서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수단에 얘가 또 들어가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229페이지 다시 오시면, 일단은 강의가 1, 2월, 3, 4, 5, 6월 업그레이드가 가는데, 1, 6월 달에는 시험 문제 나온 것만 해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토지용의 효율성의 제고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229페이지. 자, 그럼 장점은 뭐냐면 어울리지 않는 토지를 어울리게 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이용은 달성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은 높입니다. 효율성은 높여서 효율성은 제고를 높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양가로 2번의 내용에 1번 토지용의 효율성 제고라는 단어가 있나요? 집적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주거 전용주로 바뀌게 되면은 그냥입니까? 이 지역이 환경이 좋아집니까? 그럼 땅값도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증대되는 건데 효과는 솔직히 까놓고 해서 단기 장기에 효과가 잘 안 나와요. 이건 3, 4월 달에 제가 밀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럼 어디를 이제 보여드리냐면 장단점인데 넘기시면은 230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5번의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이라는 게 있나요? 자, 들어가 볼게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단점인데요. 단점인데 자, A와 B가 있어요. 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배우시거든요. 공법 시간에.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요즘 조금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좀 풀려고 하는 지지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고 이 지역이 있는데 자, 만약에 여기 KTX가 지나가고 GTX 아시죠? 그죠? 이게 이제 깔리다 보니까 뭐 스타필드 대형마트가 들어서게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중심 상업지로 바꾸는 게 효율적이에요. 그럼 중심 상업지로 바뀌는 것을 따라서 지역지구제. 그럼 여기는 풀어주게 되면 여기 집값 확 올라가죠. 그런가요? 근데 여기는 집값 안 풀어주게 되면 이게 군사적 보호구역 가면은 따라서 지역 간의 형평성.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 되거든요. 무슨 간의 형평성? 지역 간. 그래서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져야 돼요. 또 경직성 문제가 생기는 거는 그러면 획일적인 계속 규제를 해야 됩니까? 이건 풀어줘야 됩니까? 그럼 실속성 있게 대응을 못하죠. 너무 경직되다 보니까 불법 개발이 초래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역지구제 문제점의 1번 지역 간의 집가 상승의 차이 및 따라해보세요. 지역 간의 형평성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토지개발 및 이용이 지나치게 속박되거나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과의 집가 상승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4번에 가시면 바람직한 토지용이 배제되면은 어떻습니까? 신축성 있게 대응을 못하면 불법 개발이 초래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5번에 따라서 경직성. 그러면 너무 경직돼 있으면 대응 안 돼요. 안 되죠. 신축성 있게 경직된 지역지구제를 실시하게 되면 너무 지나치게 지역 주변 요건에 신축성 있게 대응 못하니까 경직돼 있죠. 그럼 양가로 6번에 지역지구제 보완책에 다 안 나옵니다. 다 지우시고 4번만 갖고 가세요.
4번에 가시면 개발권 양도제도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별표를 하나 쳐보세요. 자, 얘가 이제 나중에 개발 파트에 나오는데, 자, 보세요. 지역지구제는 효율성은 달성되는데 지역 간의 형평성이 야기돼서 TDR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 아직 시행된 게 아니죠. 외국 제도인데. 자,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효율성은 달성되는데 따라서 지역 간의 형평성, 이걸 보완하는 게 개발권 양도제도예요. 여러분들 용적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개발권이에요. 이 개발권을 사고 파는 게 하는 거죠. 근데 TDR은 아직 영어니까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 들어보세요. 그럼 개발권 양도제도 들어갑니다. TDR은 뭐냐면 트랜스포를 양도한다, 디벨로퍼먼트 라이트는 개발권을 양도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미국 얘기면 미국도 보존적으로 그린벨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그린벨트를 묶는 게 우리나라의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그럼 그린벨트를 묶었다는 것은 손실이 어떻습니까? 왔죠? 그럼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안 해주거든요. 들어보시면 미국 얘기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 토지이용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용권이 제한돼 있어요. 소유권은 살아있거든요. 소유권은 살아있는데 이용에 대한 걸 규제하니까 우발적인 뜻하지 않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손실이. 그럼 우발적인 손실이 발생하니까 공적 제한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형평성이 맞으려면 손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해주고 미국은 들어보시면 시장기구에 맡기거든요. 그럼 시장기구에 맡긴다는 것은 정부의 그 재정 부담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 가능 지역을 지정합니다. 개발 가능 지역. 여기는 개발을 하게끔 만들어줘서 건물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미국도 용도 제한이 없겠어요? 용도 제한이 있겠어요? 있죠.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만 짓고 5층은 못 짓게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는 건물 못 짓고 건물 지으면 그냥입니까? 따라서 지역 간의 형평성.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TDR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소유권을 주는데 용적률에 대한 개발권을 안 주거든요. 부여 안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얘한테 개발권을 줄 테니까 얘한테 사와라는 거죠. 그럼 얘는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시켜서 따라서 개발권 양도. 소유권을 양도했어요. 개발권을 양도했어요. 그래서 TDR 증서를 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익을 주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우발적인 이익이 발생하니까 손실이 완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들어간다는 거죠. 펜 들어보세요. 자, 얘는 개발이 제한 보존 지역에서 토지 소유자로 부여된 개발권을 개발이 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토지자한테 매각이 가능하도록 개발 가능 지역이 더 개발된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해서 개발권 상실로 인한 우발 손실을 정부가 했나요? 시장기구를 통했나요? 다른 곳의 개발권과 결부된 우발이익으로서 보상함으로써 공사이익 조화의 원리를 도모한 거죠. 이해하셨죠? 가볼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역지구제도 좋은 정책인데 자, 이건 어떻습니까? 토지를 어울리지 않는 건 어울리게 했으니까 효율성은 달성됐지만 따라서 지역 간의 형평성.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그냥입니까? TDR입니까? TDR 아직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가 않아요. 나왔었고 소유권을 넘겼어요. 개발권을 양도했어요. 나왔고요. 정부가 직접 했나요? 시장기구에 맡겼나요? 지네들이 알아서 한 거죠. 그래서 손실보상도 되고 개발이고 환수한 셈이죠. 우리나라 아직 도입이 안 된 거죠. 그럼 이건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죠. 검토 중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공간이 3차원 공간에서 용적률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하공간 삽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따라서 공중공간, 공중공간에 대한 활용이거든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기출문제를 다 통틀어서 보신 겁니다. 아시겠죠? 됐고요. 자, 일단은 그렇게 하고 이제 쉬었다가 어딜 가냐면 자, 232페이지로 가죠. 232페이지 가시면 따라보세요. 토지은행제도. 아까 공공토지 비축제도가 있었죠. 이게 따라보세요. 직접적 개입. 직접적 개입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아시겠죠?